있습니다. 이제 암수육자법이란 천지간의 음양을 중심으로 오행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사람들이 생을 이어가고 있죠. 그 중에서 음과 양의 밝음과 어두움, 그 다음에 오행들마다에 하는 일들이 좀 다르죠.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참 일제의 핍박과 고통 속에서 식민지 시기를 지나고, 우리가 독립전쟁을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이 아니고, 미국과 소련 주위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해방을 맞이하면서 우리 현대사회에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또 나라의 이름을, 간판을 내거는 것이 해방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쭉 45년도에 이제 해방이 돼서 48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참 재헌헌법이 이제 발효되고, 그리고 이제 얼마의 시간, 나라의 어떤 형체를 갖추기도 전에 이미 이제 소련의 도움을 받은, 북한의 김일성 집단들이 말하자면 남한을 이제 적화 통일시키겠다, 즉 공산화시키겠다 하는 목적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 말하자면 6.25 전쟁 아니에요? 그것도 어찌됐건 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나 또 우리나라를 도와준 많은 나라들이, 전 유엔의 나라들이 도와줘서 전쟁의 참 고통을 또 잊고 또 쭉 지내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정치가 혼란했겠습니까? 지금에야 우리가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전제주의다 하면은 온 국민들이 다 글을 배우고 알아서 다 잘 압니다. 무엇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고 무엇을 우리가 또 막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다 머리가,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50년대의 암울한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말하자면 60년대의 박정희 장군의 혁명에 의해서 나라가 말하자면 판이 뒤엎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무슨 어떤 무리들을 무찌러내고 그렇게 해서 혁명을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구국의 일념, 즉 배고픈 국민들은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 정신 하나로 박정희 장군이 말하자면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구태타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그분이 정치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의 그분이 사심이 있었느냐? 사심, 즉 자기가 무언가를 참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했느냐? 그분이 참 아쉽게 참 돌아가신 어떤 과정의 뒤를 밝혀도 그분이 남겨놓은, 또 뒷구멍으로 쑤셔놓은 재산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알잖아요. 그분이 말하자면 거의 한 20년 가까운 장기 집권을 말하자면 이제 한 꼴인데, 그것이 과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판명이 나는 것은 그 사람이 참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영달을 위하고 집안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없었어요. 사실 그분은 정말로 사심 없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이 되는데, 그건 우리나라의 얘기고, 저도 이제 60년대 초반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50년대 이제 태어나서 60년대 초반에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런 과정에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서울로 향하게 되는 과정이죠. 우리나라의 인구가 말하자면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개발 정책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이 일제히 다 서울로 찾아 올라올 때, 저는, 저희 부친은 저희 모친이나 저희 가정을 이끌고, 전라남도 그 해변가에 그 간척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논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참 서울에 있는 집 2채를 팔아가지고, 거기에 이주를 내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세상에는 재미가 있어요.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또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 기억으로는 1964년도 12월 8일 날 제가 이제 그 땅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서울에서 그 당시에 200세대를 모아서 50세대씩 말하자면 4군데로 이주를 보내는 거죠. 말하자면 당시에 도시의 인구가 팽창하니까 말하자면 그런 정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내려가는 조건은 거기에 이제 막는 간척지를 말하자면 무상 1정보, 유상 1정보, 그리고 2집에 1마리씩 소를 또 제공해 두고, 그 당시에 뭐 이제 뭐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해결을 근본적으로 해주겠다 하니 너희들이 이주를 내려가서 농사 짓는 농토를 마련해서 농사 지어라 하는 것이었죠.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4개 집으로 50세대씩 이주를 내려갑니다. 이제 그 중에 저희는 이제 고흥, 해남, 무안, 장흥으로 200세대가 50세대씩 내려가는데 12월 7일 날 용산역에서 특별 열차가 하나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면서 그 열차가 말하자면 이제 각 칸마다 이제 고흥으로 갈 사람들, 해남으로 갈 사람들, 무안으로 갈 사람들, 장흥으로 갈 사람들을 분류를 해 놨겠죠. 저는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차를 타고 몇 군데 쉬면서 이제 그 다음날 12월 8일이죠. 7일날 도착한 열차가 12월 8일날 말하자면 이제 오후에 이제 말하자면 저희가 이제 벌교라고 하는 데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 기차의 종착역이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들 같은 이주민들을 전부 다 이제 그 당시에 그 지혜무시차라 그러죠. 화물 트럭. 에다가 이제 우리들의 살림살이나 사람들을 실어서 이제 말하자면 여러 대가 이제 말하자면 동네로 갔는데, 당시에 갔을 때에는 말하자면 그 벽돌집을 해서 집들을 참 쫙 아주 일률적으로 동네를 형성을 해놨더라고, 미리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뭐 각 집들은 지어놨지만 어느 곳을 또 네 거로 하냐 내 거로 하냐 또 해가지고 또 이제 일단은 그 임시로 모여서 그 집을 차지한 제비뽑기를 하죠. 이제 쉽게 50호가 되니까 1, 2, 3, 4, 5의 호수를 다 정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그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집들을 찾아 들어가고, 그때가 12월 달이니까 좀 쌀쌀하고 춥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또 인근 또 면에서 집 우선 군불이라도 떼라고 집을 이제 각 집에 10단씩 이렇게 이제 또 줘서 우리가 그걸로 이제 불을 떼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곳에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뭐 이 이주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은 끊임없이 변하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 동네에 그 이주 오신 분들의 그 면면을 보면은 참 아주 뭐 시라산 같은 분들도 오셨습니다. 당시에 보면요. 그러니까 전국의 각 도의 그 분들이 다 모인 집성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말하자면 서울 살던 분들이 그 똑똑하신 분들이 어떻게 다 내려오신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2년 더 다니고 예, 중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그 논을 그 당시에 이제 3,000평 분배를 받아가지고 가분배죠. 그때는 임시분배입니다. 가분 말하자면 이제 그 군에서 너희가 요 지역은 내게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무상 50정보, 50호니까 50정보죠. 그래서 이제 도로 수로를 내서 55정보를 임시로 우리가 잡았어요. 잡아서 우리 동네 사람들 이곳에 우리를 땅을 주시오 하니까 그 땅 전체에 대한 허가는 군에서 인정을 해주고 도에서도 인정을 해줘서 우리가 이제 그 땅에 가경작을 하게 되죠. 그러도 가경작을 하고 나서도 거의 한 15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이제 정식 분배가 되는 과정이 되는데 아마 거기까지 얘기하면 뭐 복잡한 얘기가 되니까 당시 그래 이제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말하자면 그 졸업을 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말하자면 논을 이제 분배를 하는데 누가 논을 읽을 겁니까? 그 뻘바닥인데 뻘바닥 바닷가에 그 우리가 말하면 짜드락밭 잔디밭 그런 거였어요. 또 그런 것도 조금 더 내려가면 아직 뭐 뻘이고 푹 빠지는 뻘이고 누군가가 거기다 이제 말하자면 모를 심고 경작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우리 집에 노동력이 있습니까? 그래도 중학교를 졸업한 내가 그래도 고추를 달고 나왔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1년을 쉬면서 그 논을 경작을 하게 되죠. 말하자면 이제 논도 만들고, 또 농사도 짓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1년을 해서 그래도 저희는 남에게 큰 돈 안 빌리고, 그 논을 다 이렇게 이제 논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장비도 썼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동네에 많은 그 어려운 생활 하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참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남에게 큰 돈을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논을 다 읽었죠. 그렇게 해서 1년을 농사 지니까 야 정말요 그 쌀이 얼마나 맛이 있었던지 그리고 이제 간척지 쌀이 그렇게 또 미질 쌀의 질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남에게 소작을 주고 말하자면 이제 당시에는 이제 보통 한 마지기에 쌀 한 가마씩 받는데 이 간척지에는 쌀 맛이 좋고 또 값이 더 비쌌어요. 조금 말하자면 이제 쌀 한 감에 예를 들어서 뭐 5,000원 한다 그러면 간척지 쌀은 한 5,500원 정도를 미리 선도로 미리 그 몇 가마 달라고 말하자면 이제 미리 돈을 한 일할 정도는 더 받고 줍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랬건 저랬건 저는 이제 다시 이제 그 남에게 소작을 주고 올라왔죠. 저희가 올라와서 또 이제 제가 학업을 이어가는 과정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모습들이 뭐예요? 정해진 게 없어요. 남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우리는 세상에 그것도 그냥 뭐 지금이야 뭐 도로가 뚫려서 뭐 한 4시간 5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그때는 거기를 한번 내려가는데 하루 올라오는데 하루 걸렸습니다. 뭐 달리 방법 없어요. 기차 타고 가야죠. 버스 타고 가야죠. 뭐 버스는 많습니까? 기차는 뭐 자주 다닙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는데 하루 올라가는데 하루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세상은 물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죠. 사람들의 행태가 물입니다. 물. 즉 움직임이 물이죠. 사람의 움직임이. 누구는 살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누구는 살기 위해서 또 남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 중앙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좌로 동쪽으로 가고 서로도 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천은 움직이며 움직임은 물이다. 우리가 이제 그 과학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태양계 위성이나 그 밖에 뭐 행성들을 이제
탐사를 하죠. 그럼 제일 먼저 그 행성에 물이 존재했었느냐, 존재하지 않았느냐를 먼저 보죠. 왜?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무언가의 생명체, 즉,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물의 근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네, 물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움직이는 생명체가 있었다는 거죠. 뭐,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참. 제가 지금 이 나이쯤 돼서 저희 부친이 참, 왜 그 전라도 그 해변가 바다로 그렇게 가기로 했을까? 의심이 많이 남아서 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물어봤죠. 남들은 다 서울로 살겠다고 올라왔는데 아버지는 뭐 때문에 우리 식구들을 끌고 거기 내려갔어요. 그래도 살만한 집이 2채나 있었는데, 말하자면 뭐 좋지 않은 그 집이라도 우리가 2채를 주고 한 채는 우리가 사고 한 채는 세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대답이 당시에 즉 1964년도 당시에 1962년도 3년도 즉 혁명정부 들어서고 나서 뭔가 경제정책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이 가뭄이 들었답니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말하자면 자급자족을 해야 되고 참 근근히 외국의 원조를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당인데 우리나라에서 가뭄이 들어서 쌀이 생산이 안 되고 보리가 생산이 안 되고 밀이 생산이 안 되니까 이 곡물값이 당시에는 거의 폭등했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쌀 한 대 뭐 50원 하던 쌀이 그냥 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뭐 70원이 가고 이런 얘기를 하시고 말하자면 보리쌀 한 대에 30원 하던 게 35원씩 가고 그렇게 올라가니까 내가 너희 형제간들 그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도 시골에 내려가서 농토가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지 않겠느냐 딱 그 생각 하나 하셨답니다. 그래도 농사를 짓는 곳에 있으니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건 뭐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지역적으로 집값이 올라가고 각각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경제 발전하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전혀 생각한 거 없고 그냥 내 자식들 목구멍에 밥을 어떻게든지 굶지 않고 사는 것이 어디겠느냐라는 것을 그것만 염두에 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돌아가시기 전에 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참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자식들을 위한 그 배고픔을 면하게 해줘야겠다는 그 사랑, 감정이 좀 폭받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뭐, 그 일을 누가 잘했다, 못했다, 지금의 사람들이 생각으로 잣대로 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잘못한 거죠. 거기서 무료로 받은 3,000평, 그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서울에 집 2채만 놔뒀으면 그 값에 몇 배가 될 거였을 텐데. 바보짓 한 거죠. 그러나 당시에 제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것들, 새끼들은 여러 마리인데, 응? 저 여러 마리 저거 어떻게 먹여 살리나? 그거 걱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움직임은 먹거리에 있고, 먹거리의 모든 것들은 물이 충족이 되어야 생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인체의 그 70%를 차지하는 게 수분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구의 표면의 70%가 물로 덮여져 있고, 참, 이 어찌 보면 천지의 비율, 또 사람 인체의 비율이 또 딱딱 맞아떨어져 가요. 물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뭐,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있고, 또 내린 비도 흘러가는 냇가의 물도 물이고, 또 바위 틈에서 퐁퐁 솟아오르는 것도 물일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뭐, 오직하면 뭐, 백성이나 아니면 그 제사를, 그 기우제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 그 귀한 눈물까지도 다 그 물 아니겠어요? 물이 말하자면 감정을 치우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물은 생명의 원천이다. 원천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을 갖다 이제 오행상으로, 천간과 지지의 분류로 보면, 천간에는 임계가 물에 속합니다. 임계. 그리고 지지에는 해와 자가 물에 속합니다. 해와 자, 해자. 물에 속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물의 오행으로 분류해서 물체의 종류를 보면은, 뭐, 음료수, 뭐, 씨앗, 종자, 어류, 땀, 소금물, 채소, 토목, 섬유류, 비누, 세탁기, 배, 군함, 의류, 샘물 등이 물체의 분류에 속합니다. 뭐, 이것은 뭐, 누구나 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방향은 북쪽이고, 맛은 짠맛이고, 계절은 겨울이고, 색깔은 흑색으로 표현됩니다. 인체의 어느 부분을 또 우리가 수의 오행으로 보느냐를 또 살펴보면, 신장, 방광, 요도, 귀, 요통, 생식기, 고환, 갑상선, 혈액, 대소변, 머리의 흑점, 장단지들이 수에 속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수에 속하는 오행이 우리가 이제 신장, 방광이 이제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장, 방광의 그 이상이 와서 많은 분들이 뭐 신장을 투석한다든가, 또 신장을 이식받아야 된다든가, 뭐 참 여러 가지의 그 병증들이 많이 우리 주위에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오행상 수에 속하는 병이다. 그리고 이제 또 인물이나 직업을 또 분류를 해보면, 임산부, 그 다음에 어부, 맹인, 매춘부, 의사, 철학자, 승려, 저술가, 도둑놈, 투기꾼, 술주정꾼, 산부인과, 의사, 공예인, 선장, 그 다음에 이제 장사꾼 등이 말하자면 수의 직업에 속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은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기억의 영상들, 이게 물에 속합니다. 제가 이제 그 전라도 해변가의 그 마을에 도착해서 가장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바람. 예. 서울에서는 뭐 태풍이나 분다 그래 봐야 뭐 조금 좀 들썩들썩한 정도의 바람이었는데, 거기는 바람이 한번 일어나면요, 막 지붕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예. 그리고 아름다웠던 풍경은 그 마을 앞에 있던 대밭이 이 바람에 쫙 이렇게 쓰러지죠. 아, 이거 정말
예, 아직 지금 머릿속에는 서울 살던 촌놈이 내려가서 그 시골 풍경에 보면 그냥 아주 그냥 쫙 대나무밭이 이렇게 쓰러지는 거. 예, 그리고 또 다시 싹 올라. 예. 그리고 앞에 그 조그마한 섬들이 더러더러 이렇게 있었는데 그 섬들이 얼마나 이제 당시에는 이제 바다를 막기 전이니까 막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배들이 이제 들락거리죠. 그러면 그 비릿한 냄새의 그 고기들, 참 그게 아주 왜냐면 배에서 막 잡아서 이 퍼 올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면서는 우리 동네에서도 그 배를 다루는데 그 소질이 있던 분, 즉, 거기가 고향이셨던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마련해서 그분도 이제 말하자면 내가 이제 배 타는 게 좋아서 일부러도 좀 따라다녀보고 그냥 뭐 저녁에 가서 또 우리가 이제 말짱이라 그러죠. 이 막대기로 이 배째를 탁탁 치면서 고기를 놀래게 해서 그 그물에 걸리게 하는 이제 그것도 가서 좀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왜? 뭐, 뭐 안 줘도 좋아요. 그냥 내가 좋아서. 예, 좋아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뭐 숭어라든가 예, 이런 고기들은요 그물을 뛰어넘는 것도 봤습니다. 저녁에 뛰어넘고. 어린 시절에 겪었던 거라서 나이가 지나서도 이렇게 머릿속에 남죠. 그리고 또 이 뒷산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당신은 뭐 나무 뗄감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이제 무조건 산이 놀이터죠. 올라가면은 야, 그 겨울인데도요 꽃이 피어 있어요. 꽃이. 한번 여러분들 겨울에 꽃이 피어 있는 광경을 한번 지금부터 한 70, 60년 전에 내가 봤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상상으로 아름답게 남아있겠어요. 아니, 실제 저는 봤어요. 동백꽃이 그렇게 흐느러지게 피어 있더라고요. 예. 12월 달, 1월 달 막, 응? 눈이 내리고 그런 그 속에서 꽃이 그렇게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 꽃에 아주 제가 그 지역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도 되지요. 예. 그리고 거기에는 오래된 뭐 신라의 그 원효 스님이 창거를 하셨다고 하는 이제 절이 있는데 그 절을 올라가려면 대략 지금은 이제 길을 닦아서 그냥 뭐 차가 쭉 가면 뭐 한 2, 3분, 5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로인데 어릴 때 한번 거기를 가면요. 한 10리길 되는 것처럼 올라갑니다. 길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그런데요. 그곳에는 아주 귀한 나무들이 있었어요. 또 귀한 꽃이 있어. 제가 거기서 상사초라고 하는 그 꽃을 또 보죠. 상사초는 꽃이 먼저 올라와서 꽃대가 져야 이제 옆에 이 싹이 난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던 그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살면서 보게 되고, 참 저는 어찌 보면 그곳에 이주를 내려가서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도 당하고, 뭐 솔직히 얻어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왜, 뭐 주먹 앞에 장사 있나요? 뭐 깨로 몰려서 서울 촌놈이라고 두들겨 패는데. 예, 참. 예.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것은 때의 일인데, 하여간 그곳에서 지낸 한 7년 세월이 뭐 그렇게 뭐 억울하진 않습니다. 참 지금도 좋은 기억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 좋은 것은 뭐 지워버리라 마라 그러는데 뭐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다음 거 있다가 참 그래 그때가 좋았지. 그래 그 대나무밭이 그 흐느러진 대나무밭 그 겨울에 설산 그 눈 속에서 피어 있는 동백 그 상사초 예 아주
여러 가지의 추억들, 참 지금도 눈앞에 잔잔히 남아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그 지역에 쭉 오래 살면 좋은데 살지 못하고 다 떠나오게 되는, 말하자면 이제 정부 이주 정책에 의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지금 불과 몇 세대 안 돼요. 다 팔고 갔죠. 저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다 정리했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도 생각이 납니다. 그곳에 살 때 좀 감성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때 내가 말하자면 그것을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자연의 공부를 할 때에 모든 것들이 당시에 어릴 때 다가왔던 그런 것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지 않았느냐. 오늘은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 우야 우야